이 몸을 가지고 어딜 갑니까 도대체?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 전 세계 의료 현장을 기록하던 한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프랑스 보건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던 그녀는 시한부 선고와 함께 조직으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생 마지막 기록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그녀.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그녀.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 의료진에게 들은 한마디에 그녀는 눈이 번쩍 떠지는데요. 죽을 각오로 찾아온 한국에서 그녀는 정말 기적 같은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 그 놀라운 실화를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프랑스로 퍼져 한국 의료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받은 이 프랑스 여인을 응원하신다면 화이팅! 한국 의료진이 꼭 그녀를 살릴 것이라고 믿으신다면 한국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베르나 라피에르, 28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보건 비정부기구 소속으로 일하는 의료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였다가 맞겠죠. 2024년 11월 16일.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파리 생루이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건넨 진단서를 받아든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신혈관 자가면역 질환, 시한부 6개월. 종이 위에 글자들이 흔들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치료법이 없나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실험적 치료조차 시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성공 확률이 낮다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기록해온 세계 각국의 의료 시스템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독일, 스웨덴, 캐나다, 그리고 한국.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조사하려고 출장 계획을 세우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의료비 대비 치료 성과가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특히 제가 앓고 있는 희귀혈관 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비정부기구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제 상사인 미셸 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보더니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베르나, 한국 프로젝트는 취소해야겠어요. 당신 상태로는 해외 출장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6개월은 남았잖아요. 마지막 프로젝트만 완성하고 싶습니다. 의료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이미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으니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죠. 그때 제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니며 의료 시스템을 기록해온 제가 정작 제 자신을 위한 의료는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조직에서 제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제 돈으로, 제 마지막 기회로 말입니다. 미셸 부장은 다음날 아침 전화로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조직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알고 있어요. 의료비도, 숙박비도, 그 어떤 지원도 없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이미 병이 제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기록해온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서로를 돌보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의미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행 비행기표를 출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정말 그곳에서는 외국인도 자국민처럼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짐을 싸면서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겼습니다. 마지막 기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기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을 기록하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도시,
제 꿈을 키워준 도시였지만 지금은 제게 등을 돌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을 넘어 11월 17일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끝나고 가장 불확실한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만날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죽어가는 외국인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줄까요? 아니면 프랑스와 똑같이 비용과 효율만 계산할까요?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을 봤습니다. 12시간 후면 서울 땅을 밟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가 찾게 될 답이 무엇일지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이 제 마지막 기회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오후 4시였습니다. 12시간 비행이 제 몸에는 너무 큰 부담이었나 봅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 서 있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뒤에 서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제 어깨를 잡아주셨습니다. 고맙다고 영어로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입국 심사관도 제 상태를 눈치챘는지 빠르게 절차를 맞춰줬습니다. 짐을 찾는 것도 공항 버스를 타는 것도 마치 꿈속에서 하는 일 같았습니다. 명동까지 가는 동안 계속 의식이 몽롱했습니다. 명동 롯데 시티 호텔에 체크인할 때쯤 되니 조금 나아졌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방 열쇠를 받아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2층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서울의 야경이 창문 너머로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자마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파랗게 변해 있었고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시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려 했는데 공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프랑스는 지금 오후 1시겠죠. 미셸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제 선택이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10시쯤 되니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고 손이 떨렸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무서웠습니다. 혼자 낯선 나라 호텔방에서 죽는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없이 말입니다. 11시 반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프런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마자 바로 받더군요. 여보세요, 프런트입니다. 저 호텔 투숙객인데요. 몸이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어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바로 이해했습니다. 손님, 지금 어떤 증상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숨을 쉬기가 힘들고 가슴이 아프고 손이 떨려요. 네,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구급차도 불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호텔 직원 2명이 올라왔습니다. 한 명은 매니저 같았고 다른 한 명은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며 제 맥박을 재어봤습니다. 맥박이 너무 빨라요. 혈압도 높고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매니저는 제게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놀랐습니다. 한국 호텔 직원이 프랑스어를 할 줄 몰랐거든요. 조금만 참으세요. 곧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빨랐습니다. 전화한 지 1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도착한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고 제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습니다. 외국인이신가요? 네, 프랑스에서 왔어요. 여권 가져오세요. 보험증도요. 호텔 매니저가 제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줬습니다. 보험증은 없다고 했더니 구급대원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응급실로 가요. 들것에 누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천장에 형광등들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로비를 지날 때 다른 투숙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간호사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10분이면 도착해요. 조금만 참아요. 한국어였지만 어조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손이었지만 그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들것째로 응급실로 들어가니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 88%, 혈압 160대 90, 맥박 120. 간호사가 빠르게 보고했습니다. 의사가 제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나요? 몇 시간 전부터요. 프랑스에서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기존에 앓고 있는 병이 있나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전신혈관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돌려보낼까요? 전신혈관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해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산소 공급하고 혈액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입원 준비도 해두세요. 그렇게 제 두 번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낯선 땅에서 쓰러졌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호텔 직원부터 구급대원, 병원 의료진까지 모든 사람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포기하라고 했던 제 병을 여기서는 치료해보겠다고 하는군요. 아직 시작일 뿐이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병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우입니다. 서울대병원 혈관내과 교수예요.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차트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고 혈관 손상도 진행된 상태네요. 프랑스에서는 치료법이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박선우 교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베르나 씨, 이 병은 한국에서 치료 가능합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새로운 면역 억제 치료법이 있어요. 임상시험에서 70% 이상의 환자가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국인이고 보험도 없고. 박선우 교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치료가 먼저입니다.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요? 응급치료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의 치료비는 후불이나 분할납부로 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도 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 적용 여부부터 따지고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하며 치료를 거부했는데 여기서는 치료부터 하고 돈 이야기는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요. 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환자가 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돈 때문에 치료 못 받게 할 수는 없잖아요. 박선우 교수의 말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말하는 것처럼요. 치료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염증을 줄이는 약물 투여를 시작하고 혈관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견딜 만할 거예요. 간호사가 들어와 약물을 준비했습니다. 장윤나라는 이름표를 단 30대 초반의 간호사였는데 제게 프랑스어로 인사했습니다. 봉주르, 베르나. 어떻게 프랑스어를? 병원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아요. 환자분들이 편하시도록요. 약물 주사를 맞으면서 물었습니다. 한국 병원은 모두 이런가요? 장윤나 간호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네. 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똑같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배웠어요. 주사를 맞고 나니 곧 졸음이 왔습니다. 박선우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오후에 추가 검사 몇 가지 더 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을 곳을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오후에 깨어나니 병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할머니였는데 제 침대 옆에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일어나셨네요. 한국어였지만 따뜻한 억양이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김복자예요. 이병동 환자 가족들 돌보는 자원봉사자죠. 영어를 조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외국에서 혼자 와서 아프면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서요. 제 손녀뻘이니까 돌봐드리려고요. 김복자 할머니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대추차예요. 몸에 좋아요. 차를 마시니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단맛이 났는데 설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단맛이었습니다. 가족은 안 와요? 없어요. 혼자예요. 할머니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가족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은요. 그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제 동료들도 상사도 저를 버렸는데 여기서는 처음 본 할머니가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시니까요. 저녁 시간에 박선우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고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혈관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아서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치료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몇 주간 입원하시면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몇 주요? 최소 한 달은 봐야죠.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해질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6개월 시한부라며 포기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한 달 치료하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건 없어요. 의사의 당연한 일이죠. 박선우 교수가 나가고 나서 김복자 할머니가 다시 와서 저녁을 챙겨주셨습니다. 죽이었는데 쌀죽에 달고기와 야채가 들어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집에서 끓여왔어요. 병원 음식만 먹으면 기운이 안 나거든요. 한 숟가락 먹어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해주던 음식 맛이었습니다. 아니, 엄마보다 더 정성스러운 맛이었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사람이 아플 때는 약만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같이 치료받아야 해요. 김복자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째로 돌보는 시스템이구나. 의사는 병을 치료하고 간호사는 몸을 돌보고 자원봉사자는 마음을 치료하는 거구나.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어제는 죽으러 온 곳 같았는데 오늘은 살리려고 모든 사람이 노력하는 곳 같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포기했던 희망이 다시 생겼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어떤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선우 교수, 장윤나 간호사, 김복자 할머니,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편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치료 시작 사흘째.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깨어났는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랐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쏟아졌습니다. 침대 시트가 흠뻑 젖어 있었어요. 간호사님. 목소리가 쉬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호출벨을 눌렀더니 곧바로 장윤나 간호사가 뛰어왔습니다. 베르나 씨, 괜찮아요? 너무 아파요. 체온을 재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바로 의사를 불러주겠다며 나갔다가 박선우 교수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예상했던 부작용이에요. 면역 억제제가 몸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얼마나 더 아플까요? 일주일 정도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견뎌내야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고열과 오한이 번갈아 왔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구토였어요.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바로 토해냈습니다. 또 토하고 나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장윤나 간호사가 제 등을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어였지만 억양으로 위로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없었다면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환각이 시작됐습니다. 천장에서 거대한 거미들이 기어 내려오는 것 같았고, 벽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르나, 베르나. 누가 저를 불러요? 김복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안 불렀어요. 환각이에요. 약 때문이에요. 무서워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안 무서워요. 할머니는 밤새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잠꼬대를 하거나 식은땀을 흘릴 때마다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물을 조금씩 먹여주셨어요. 나흘째 아침, 박선우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습니다. 베르나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합니다. 치료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병이 다시 진행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제가 박선우 교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너무 위험해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박선우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안 하면 확실히 죽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저는 살고 싶어요. 프랑스에서 포기하라고 했을 때부터 죽고 싶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정말 확실해요? 네.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박선우 교수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더 자주 체크하고 위험해지면 즉시 중단할게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미셸 부장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베르나에게. 당신의 한국행은 조직의 승인 없이 이뤄진 개인적 행동입니다. 이에 따라 당신을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치료비나 기타 비용은 조직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당신의 이기적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스스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을 읽고 나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몸바쳐 일했던 조직에서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니까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기적인 일인가요? 김복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일자리를 잃었어요. 저를 이기적이라고. 이기적. 살려고 하는 게 이기적이에요?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 이야기만 하다니. 이제 정말 혼자예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그때 장윤나 간호사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우는 걸 보더니 걱정스러워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김복자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윤나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나 씨, 여기서는 그런 일 없어요. 끝까지 치료받을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몸부터 낫는 게 중요해요. 저녁에 박선우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이메일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베르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치료비가 병원에서 외국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해 놨어요. 승인되면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환자를 돕는 게 의사의 일이니까요. 그 환자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그날 밤 고열은 계속됐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를 버렸지만 여기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하니까요. 새벽에 잠깐 잠들었다가 깼는데 김복자 할머니가 여전히 제 곁에 계셨습니다. 의자에서 졸고 계시더군요. 제가 움직이자 바로 눈을 떴습니다. 깨셨어요? 열은 좀 내렸나?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니 안도하셨습니다. 많이 내렸네요. 이제 고비는 넘긴 것 같아요. 할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사람이 혼자 아프면 안 되거든요. 특히 외국에서.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제 엄마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돌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도 쉬세요. 괜찮아요. 저는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요.
아침이 되자 정말 열이 많이 내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김복자 할머니가 끓여오신 미역국이었는데 한 숟가락 먹자마자 기운이 났습니다. 박선우 교수가 와서 검사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부터는 점점 나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베르나 씨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걸. 프랑스에서 버린 저를 여기 사람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보니 서울의 아침 햇살이 병실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정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치료 시작 열흘째,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보세요. 장윤나 간호사가 제 팔을 부축해줬습니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걸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환자 휴게실이에요. 오늘 자조 모임이 있거든요.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였는데 모두 환자복을 입고 있었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30대 여성이 일어나서 저를 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에요. 여기 자조 모임 리더입니다. 베르나예요. 프랑스에서 왔어요. 와, 프랑스요. 어떻게 여기까지? 제가 간단히 사연을 말하자 모든 사람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누구 하나 외국인이라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어요. 60대 남성이 말했습니다. 위암 말기 판정받고 수술도 못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치료법으로 완치됐어요. 정말요? 네. 지금은 5년째 재발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수진 씨가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는 매주 모여서 치료 경험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어줘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병원에서요? 네. 몸의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함께 치료해야 한다는 철학이거든요. 그때 김복자 할머니가 차를 끓여 가져오셨습니다. 오늘은 생강차예요. 몸을 따뜻하게 해줘요. 생강차를 마시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루게릭병 환자인 50대 아저씨, 백혈병에서 회복된 20대 청년, 유방암 수술을 받은 40대 아주머니. 모두 절망적인 순간을 겪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다고 했어요. 베르나 씨는 가족이 없어서 더 힘들겠어요. 이수진 씨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김복자 할머니가 돌봐주세요. 그래도 외로울 텐데. 그때 김복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여기 있는 동안은요. 모임이 끝나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산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매일 산책해요. 몸에 좋거든요. 옥상 정원에는 여러 가지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직접 기르는 작은 텃밭도 있었어요. 이것도 병원에서 만든 거예요? 네. 환자들이 자연과 함께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요. 벤치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김복자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제 딸 이야기를 해볼까요? 딸요? 25살에 백혈병에 걸렸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죠. 할머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혼자 낯선 땅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가족도 없이 병원에 누워서. 지금은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해서 그쪽에서 결혼했어요. 이제 손주도 둘이나 있고요. 다행이에요. 그때 미국 병원에서 한국인 간병인 아주머니가 제 딸을 돌봐줬어요. 가족처럼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갚는 거예요. 외국에서 혼자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면서요. 그런 이유가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특히 아플 때는 더욱요. 그날 저녁 박선우 교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졌어요.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혈관 기능도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요? 네. 이 속도라면 한 달 안에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좋아지는 것 같은데.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안정이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베르나 씨가 여기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박선우 교수 말이 맞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혼자였지만 여기서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외국인도 차별 없이 치료하고 정서적 치료까지 함께하고. 박선우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아프면 모두가 함께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죠. 프랑스와는 많이 다르네요. 각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요. 한국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 전통이 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경험하고 있는 건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공동체의 따뜻함이었어요. 김복자 할머니, 장윤나 간호사, 박선우 교수, 자조 모임 사람들. 모든 사람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거든요. 며칠 후 외국인 의료비 지원 승인 소식이 왔습니다. 치료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까지 지원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박선우 교수가 답했습니다. 한국에 치료받으러 온 환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정부 정책인가요? 네. 의료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보험 적용 여부부터 따졌는데 여기서는 생명을 구하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2주째 되는 날 드디어 수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는 수술을 해야 해요. 성공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은 있어요. 하지만 안 하면 언젠가 다시 악화될 거예요. 하겠어요. 확실해요? 네. 여기까지 와서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죠. 수술 전날 밤 김복자 할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미역국이에요. 수술 전에 먹으면 좋아요. 왜요? 미역이 피를 맑게 해준다고 해요. 옛날부터 그렇게 믿어왔거든요. 미역국을 먹으며 할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수술 잘 될까요? 물론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기도요? 자조 모임 사람들,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모두 베르나 씨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실에 많은 사람이 찾아왔거든요. 이수진 씨를 비롯한 자조 모임 멤버들, 장윤나 간호사, 다른 병동 간호사들까지요. 베르나 씨, 힘내세요.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혼자 죽어가던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이게 바로 기적이 아닐까요? 마취가 시작되면서 마지막으로 본 건 박선우 교수의 확신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수술실에서 깨어났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 공기가 폐 끝까지 시원하게 들어왔어요. 지난 몇 달 동안 항상 숨이 막혔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베르나 씨, 깨셨어요? 박선우 교수 목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니 그가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수술 잘 됐나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손상된 혈관을 모두 복구했고 혈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요. 박선우 교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기쁨이 어려 있었어요.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김복자 할머니가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베르나, 정말 잘 됐구나.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왜 우세요? 기뻐서 그래. 너무 걱정했거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지. 그날 오후 자조 모임 사람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이수진 씨를 비롯해서 평소에 함께 이야기 나누던 분들이었어요. 베르나 씨,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 생활 시작이네요.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수진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한국 전통 매듭으로 만든 거예요.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혈연 관계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모두 가족이었어요. 수술 후 일주일째 박선우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나 씨, 시간 있으면 병원 근처 남산공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걷기 운동도 할 겸 말이에요.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같이 갈게요.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거든요. 오후 3시에 박선우 교수와 함께 남산공원으로 갔습니다. 병원복 대신 평상복을 입으니 기분이 새로웠어요. 여기가 남산공원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책 코스 중 하나죠. 둘레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이라 단풍이 예뻤어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이렇게 밖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어때요? 기분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벤치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왜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단순히 의사와 환자 관계를 넘어서는 것 같은데. 박선우 교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베르나 씨에게서 특별한 걸 느꼈어요. 특별한 것. 생에 대한 강한 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제가요? 자조 모임에서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김복자 할머니께 감사해야 하고 간호사들에게도 항상 고마워하잖아요. 박선우 교수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더 좋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도 충분히 좋은 의사세요. 아니에요. 베르나 씨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병만 고치는 의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치료한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때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선우 교수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베르나 씨, 퇴원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글쎄요. 프랑스로 돌아가야겠죠. 꼭 그래야 하나요? 일자리도 없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때요? 새로운 시작요. 의료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하시면 되잖아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요. 그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에 알릴 가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비자 문제가 그건 병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의료 관광 홍보대사 같은 역할로요.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박선우 교수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베르나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가요? 저 베르나 씨를 좋아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했습니다. 교수님, 의사와 환자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런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비슷했습니다. 박선우 교수에게서 단순한 의사 이상의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도 교수님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맞는 건지, 사랑에는 때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특히 생과 사의 경계에서 만난 사랑은 더욱 진실할 수 있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곰곰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건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랑,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며칠 후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달 반 만에 퇴원이었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정기검진만 받으면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어요.
박선우 교수가 퇴원 진단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박선우 교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베르나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퇴원하는 날 김복자 할머니가 마지막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건 제가 손수 만든 김치예요. 몸에 좋으니까 자주 드세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자조 모임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배웅해줬습니다. 베르나 씨, 앞으로도 자주 와요. 우리 가족인데 어디 가지 말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제가 죽으러 온 줄 알았던 곳에서 새로운 생명과 사랑을 얻었어요. 박선우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나,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교수님. 아니, 선우 씨. 그렇게 저는 단순한 환자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죽어가는 외국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국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선우와 사귀기 시작한 지 석 달째. 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나,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릴 생각은 없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부모님께요? 네. 저희 부모님이 베르나를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저 같은 외국인을 반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해요.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하세요. 박선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나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냈는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사람을 나라로 판단하지 않아요. 마음을 보시죠. 일주일 후 성북동에 있는 박선우 집으로 갔습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아담한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분이 박선우 어머니였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어머니, 베르나입니다. 어머나, 정말 예쁘구나. 박선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구나. 안녕하세요, 어머니. 한국어로 인사했더니 더욱 기뻐하셨어요. 한국말도 배웠네. 우리 선우가 가르쳐줬어. 아니에요. 병원에서 간호사 언니들이 가르쳐줬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박선우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셨어요. 아버지, 베르나입니다. 아, 그래. 많이 들었어. 박선우 아버지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혼자 와서 많이 무서웠을 텐데 잘 견뎠구나.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선우를 만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가능한 거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정식이었는데 하나하나 정말 맛있었어요. 이 미역국은 어때? 너무 맛있어요. 김복자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것과 비슷한 맛이에요. 그 할머니 이야기 들었어. 정말 고마운 분이시겠구나. 네. 할머니가 없었다면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나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한테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처음엔 걱정했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그럼 됐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 어머니가 덧붙이셨습니다. 선우 이야기 들어보니 정말 착한 아이더구나.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 걱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야. 자조 모임에서 다른 환자들 위로해주고 간병인 할머니께 감사해야 하고. 마음이 예쁜 아이야.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가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거 입어봐. 한복이었어요. 연한 핑크색 저고리에 하얀 치마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내가 입을 걸 생각하고 맞춰놨어.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말 예뻤습니다. 프랑스 사람이지만 한복이 잘 어울렸어요. 우리 며느리 같구나. 어머니 말씀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선우야. 언제 결혼할 거야? 박선우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뭘 망설여? 좋은 사람 만났으면 빨리 해야지.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맞아. 베르나가 다른 데 갈까봐 걱정되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안 가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 말에 두 분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석 달 후 박선우가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베르나,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말요? 네.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결혼 준비를 할 때 가장 고민된 건 방식이었어요. 한국식으로 할지, 프랑스식으로 할지. 둘 다 하면 어때요? 김복자 할머니가 제안하셨습니다. 전통 혼례도 하고, 프랑스식 파티도 하고.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두 나라 문화를 모두 존중하는 거잖아. 결혼식 날, 먼저 한국 전통 혼례를 했습니다. 한옥에서 하는 전통 예식이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한국 사람 같아. 너무 예뻐. 전통 혼례 예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박선우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베르나야, 이제 너도 우리 딸이야. 어머니, 먼 나라에서 와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그때 눈물이 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가족도 저를 버렸는데 여기서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니까요. 오후에는 프랑스식 파티를 했습니다. 병원 사람들, 자조 모임 친구들, 김복자 할머니까지 모두 참석했어요. 베르나, 축하해. 정말 예쁜 커플이야. 행복하게 살아. 가장 기뻤던 건 프랑스에서 온 축하 영상이었어요. 미셸 부장이 아니라 제 옛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베르나, 한국에서 행복하다니 정말 기뻐. 우리도 내 소식 듣고 많이 반성했어. 앞으로 연락하며 지내자. 정말 축하해. 너는 항상 강한 사람이었어. 박선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베르나,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키스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박수쳤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중문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여기서 신혼여행 온 게 믿어져? 가끔 꿈 같아요. 한국에 죽으러 온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살기 위해 온 거죠. 맞아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온 거예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시한부 6개월이라며 절망했는데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하고 있어요. 선우야, 고마워. 뭐요?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 저도 베르나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신혼집은 성북동에 정했습니다. 병원에서도 가깝고 조용한 동네였어요. 여기서 우리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이들도 낳고. 아이들요? 베르나는 어때요? 아이 갖고 싶어요? 물론이죠. 한국과 프랑스가 만난 예쁜 아이들. 그럼 서둘러야겠네요. 그렇게 저는 완전한 가족을 갖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따뜻한 시부모님. 그리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는 수많은 사람들. 프랑스에서는 혈연으로만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으로 연결된 모든 사람이 가족이었어요. 김복자 할머니가 신혼집에 놀러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르나야, 정말 잘 됐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한 거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평생 그럴 거예요. 그럼 좋지. 손녀 하나 생긴 셈이네. 그날 밤 신혼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얻은 건 치료만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사랑,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박선우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베르나,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죽음을 각오하고 온 이 도시에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국은 정말 기적의 땅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후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습니다. 여긴 죽으러 오는 나라가 아니야, 베르나. 그리고 서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박선우가 편집본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돼요. 진실한 이야기니까 분명 감동받을 거예요. 다큐멘터리에는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쓰러지던 순간부터 결혼식까지의 모든 과정이 담겨 있었어요. 김복자 할머니, 장윤나 간호사, 자조 모임 친구들, 그리고 박선우까지 모든 사람의 인터뷰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할머니 인터뷰였어요. 왜 베르나를 그렇게 돌봐주셨나요? 사람이 혼자 아프면 안 되거든요. 특히 외국에서는. 하지만 처음 본 사람인데 가족이 뭐 특별한 거예요? 마음으로 연결되면 그게 가족이죠.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방송된 날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어요. 베르나, 다큐멘터리 봤어. 정말 감동적이더라.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 우리도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 프랑스 언론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기적을 경험한 프랑스 여성, 죽음의 선고를 희망으로 바꾼 한국 의료, K메디컬의 진정한 의미. 가장 놀라웠던 건 미셸 부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베르나,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당신을 해고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읽고 나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거든요. 박선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때요? 기분이. 시원하면서도 씁쓸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네요. 다큐멘터리 방송 일주일 후 프랑스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르나 씨, 대사관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갔더니 문화 담당관이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베르나 씨를 프랑스 한국 문화교류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싶습니다. 홍보대사요? 네. 당신의 이야기가 두 나라 관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한국의 의료 관광을 프랑스에 알리고 문화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하시면 됩니다.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남편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박선우에게 이야기했더니 적극 찬성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베르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바빠질 텐데 저도 도와드릴게요. 의료 관광 부분에서는 병원도 협력할 수 있고요. 홍보대사 위촉식 날 김복자 할머니를 비롯해 병원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우리 베르나가 대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위촉장을 받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혼자 쓸쓸히 한국에 온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김복자 할머니를 프랑스에 초대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 프랑스 구경 가실래요? 뭐? 나를? 네. 프랑스 사람들이 할머니를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해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머니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에요. 파리에서 열린 한국의료관광 박람회에서 할머니가 강연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사람의 도리니까요. 하지만 혈연도 아닌 외국인을. 혈연이 뭐 특별한가요? 마음으로 연결되면 그게 진짜 가족이죠. 프랑스 관객들이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박람회가 끝난 후 할머니와 함께 제가 자란 파리 거리를 걸었습니다. 여기가 베르나 고향이구나. 네. 여기서 28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한국이 더 집같이 느껴질까? 할머니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 집을 만드는 것 같아요. 건물이 아니라. 맞아. 사람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지. 파리에서 돌아온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치유의 땅 시리즈라는 다큐멘터리였어요.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미국에서 온 백혈병 환자 제임스였고, 두 번째는 독일에서 온 심장병 환자 안나였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르나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제임스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고 한국에 오기로 결심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시리즈가 방송될 때마다 한국을 찾는 의료 관광객이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들 모두 저와 비슷한 감동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박선우가 특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베르나, 임신했어요. 정말요? 네. 축하해요. 아빠가 될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죽을 준비를 하던 제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다니. 우리 아이는 정말 특별할 거예요. 왜요?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사랑을 받고 태어날 테니까.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마지막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습니다. 제 이야기의 완결편이었어요. 기록자에서 어머니로 베르나의 새로운 시작.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죽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사랑을 만났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나라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송된 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의료 관광뿐만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요. 임신 9개월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박선우가 물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프랑스 이름 둘 다 지어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국 이름은 희망이, 프랑스 이름은 에스페랑스로 지었습니다. 둘 다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안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바로 한국과 프랑스가 만나 이룬 기적이구나. 김복자 할머니가 병원에 와서 아이를 보셨습니다. 우리 희망이 정말 예쁘구나. 할머니가 증조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그럼 좋지. 가족이 늘어나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야.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윤나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들, 자조모임 친구들, 그리고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들까지요. 베르나, 축하해요. 희망이 정말 예쁘네요. 행복하게 살아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희망이를 침대에 눕히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희망아, 여기가 엄마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곳이야. 아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엄마는 여기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사람의 소중함, 가족의 의미, 희망의 힘을 배웠지. 박선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베르나, 이제 정말 완전해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완전해졌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 딸 희망이가 태어났다. 1년 반 전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에 온 내가 이제 새로운 생명의 어머니가 되었다. 한국은 정말 기적의 땅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외로움을 사랑으로 바꿔주는 나라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누군가에게 희망을 선물해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에서 단순한 치료가 아닌 완전한 새 삶을 얻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김복자 할머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은 정말 죽으러 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해 오는 나라, 희망을 찾으러 오는 나라, 사랑을 만나러 오는 나라였어요.